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시던 날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으시고 마치 남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문턱을 넘지 못하셨다. 40년 가까이 수학을 가르치셨던 분이다. 중학교 교단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던 분이다. 그 아파트 거실에는 제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액자에 담겨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벽을 기억한다. 처음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준호가 내 손을 잡고 말했었다. 우리 어머니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야. 그런데 속은 두부보다 무르셔. 그랬다. 김정순이라는 사람은 그런 분이었다. 준호와 내가 결혼한 것은 26살 때였다. 준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였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아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살림이었다. 신혼에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았고 매달 월급을 모아 언젠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자고 약속했다. 시어머니는 서울의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며 가끔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다. 깍두기를 담그시면 꼭 전화를 하셨다. 미수가 준호가 어릴 때부터 깍두기를 좋아했어. 국물이 익으면 보낼 테니까 냉장고 비워놔. 그 시절은 평온했다. 아니, 평온했다고 지금에 와서야 말할 수 있다. 사람은 행복한 순간에는 자기가 행복한 줄을 잘 모른다. 그저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숨을 쉰다. 문제는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시작되었다.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못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반대할 용기가 없었다. 준호의 눈이 오랜만에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매일 야근을 하며 지쳐가던 남편이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는데 그 열정 앞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다.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데 어머니가 어찌 맞겠는가. 준호는 대출을 받아 작은 한식당을 열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점심시간에 근처 회사원들이 몰려왔고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이 소주를 기울이며 김치찌개를 시켰다. 나는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도왔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식당은 1년을 버티지 못했다.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왔고 손님은 반으로 줄었다. 그 다음 달에는 반의 반이 되었다. 준호는 메뉴를 바꿔보겠다며 식자재 업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고치고 할인 행사를 했다. 그때마다 돈이 나갔다. 대출 위에 대출이 쌓였고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빚이 3억 원을 넘긴 뒤였다. 준호가 식당 문을 닫던 날 밤 나는 남편이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어두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내가 등을 쓸어주자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넓은 등이 이렇게 좁았던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 우리가 찾아뵙기도 전에 전화가 왔다. 준호야, 내일 어머니 집으로 와라. 미숙이도 같이.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시어머니가 40년간 모은 돈으로 사신 유일한 재산 그 아파트를 파신 것이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짓이 아니라 결정이다. 내가 쓸 데가 없는 돈이야.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을 보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집은 사라졌고 빚의 상당 부분이 갚아졌다. 하지만 남은 빚은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눌렀다. 시어머니는 우리 빌라로 오셨다. 방 2개짜리 좁은 집에 세 식구가 그로부터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2년. 글자로 쓰면 짧지만 살아낸 사람에게는 한 생애와 같았다. 준호는 다시 회사에 취직했다. 작은 물류회사의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천천히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었다. 나는 어린이집 일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학습지 부업을 했다. 시어머니는 동네 중학생들에게 수학 과외를 하셨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이들 앞에서 분필 대신 볼펜을 쥐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부엌 너머로 바라보곤 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시어머니가 오시고 2년째 되던 해였다. 민재라는 이름은 시어머니가 지어주셨다. 백성민의 제주제,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는 재주를 가진 아이가 되라고. 시어머니는 민재를 보시며 웃으셨다. 내가 그분의 웃음을 본 것은 우리 집에 오신 뒤 그때가 처음이었다. 12년 동안 우리 가족은 한 달도 빠짐없이 빚을 갚아나갔다. 외식을 하지 않았고 여행을 가지 않았고 새 옷은 명절에만 한 벌씩 샀다. 시어머니는 당신 과외비를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생활비 봉투에 넣어두셨다. 그 봉투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렸지만 돌려드리면 오히려 서운해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겨울 마지막 빚을 갚았다. 준호가 은행에서 대출 완납 확인서를 받아온 날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만 10살 아이답게 신나서 떠들었다. 아빠, 이제 우리 치킨 시켜도 돼. 준호가 웃었다. 시어머니도 웃으셨다. 나는 웃다가 울었다. 12년이라는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금 우리 가족은 빌라에서 조금 더 넓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이 3개라. 시어머니도 당신만의 방을 가지게 되셨다. 민재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준호는 차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 나는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일한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식탁에 미역국을 올려놓으시고 민재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현관에 서서 우리를 배웅하신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낸 것이 이것이구나. 이 평범한 아침이 서로의 밥을 챙기는 이 손길이 12년의 무게를 감당하고 나서야 겨우 얻은 것이구나. 창밖으로 봄볕이 들이온다. 시어머니 방 창가에 놓인 화분에 새싹이 올라오고 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만 같은 계절이다. 하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 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가져올지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계란이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재 도시락에 넣을 삶은 계란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계란판이 3개나 쌓여 있었다. 30개. 분명 이틀 전에도 한 판이 있었고 그 전날 어머니가 장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났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양계장도 아니고 계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는 식탁에서 신문을 펼치고 계시다가 안경 너머로 나를 힐끗 보셨다. 뭔 소리야, 냉장고에 계란이 하나도 없길래 사왔지. 당연하다는 투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겠거니 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계란이 또 늘어 있었다. 냉장고 문쪽 칸에 2판 아래 서랍 위에 1판, 도합 45개. 나는 그제야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다시 여쭤보았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계란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왔다는 말. 어머니의 눈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단호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싶을 정도였다. 수학교사 40년을 하신 분이다. 숫자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정확한 분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계란 1판을 이웃집에 나눠드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봄비가 내린 어느 저녁이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운 것도 아니고 무언가 달콤하면서도 쏘는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다.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다. 냄비 안에는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미을 뻔했다. 짠맛이 아니라 설탕 맛이었다. 된장찌개에 설탕이 두세 숟가락은 들어간 것 같았다. 어머니, 이거 설탕 넣으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양념통을 들어보이셨다. 소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통 안에 든 것은 분명히 설탕이었다. 누군가 통을 바꿔놓은 것인지 어머니가 담으실 때
잘못 넣으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된장찌개가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직접 한 숟가락 드시고도 원래 이 맛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모습이 무서웠다. 맛을 못 느끼시는 것인지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나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준호에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준호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뭐가 이상한데 하고 물었다. 나는 계란 이야기를 했고 된장찌개 이야기를 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 짜증도 아니고 걱정도 아닌 어딘지 모르게 방어적인 표정이 스쳤다. 엄마가 70이 넘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나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나이 탓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봄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일들은 점점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찾아왔다. 어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서너 번 반복하셨다. 민재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이야기를 아침에 해주셨는데 점심때 또 하시고 저녁에 또 하셨다. 민재가 할머니 그 얘기 아까 했잖아 하고 웃으며 말하면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시며 내가 언제 하셨다. 그 눈이 진심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민재에게 몰래 눈짓을 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다. 10살짜리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순순히 입을 다물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장철도 아닌 5월에 벌어진 김치 사건이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배추 5포기를 사오셔서 큰 대야에 절이기 시작하셨다. 봄김치를 담그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출근을 해야 했기에 부엌을 어머니께 맡기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오후에 퇴근해서 대야를 열어본 순간 배추 표면에 하얀 알갱이가 잔뜩 묻어 있었다. 손끝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달았다. 설탕이었다. 소금 대신 설탕을 부어 배추를 절이신 것이다. 5포기 전부. 나는 대야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배추를 바라보았다.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았다. 코끝이 시큰했다. 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창가에 놓인 화분 옆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어머니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잠든 얼굴은 평온했다. 주름 사이에 12년의 고생이 40년의 교단 생활이 평생을 숫자와 논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자부심이 새겨져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분이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밤이었다. 민재가 잠든 뒤 나는 안방문을 닫고 준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준호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거실 쪽에서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구에게인가 수학 문제를 설명하시는 것 같았다. 이미 학생도 없고 칠판도 없는 빈 거실에서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준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긴 채였다. 알아. 나도 알아. 그게 전부였다. 그 짧은 2마디가 인정이었고 항복이었고 두려움이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는 아마 또 계란이 늘어나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문을 열면 확인하게 되겠지. 나는 그것이 무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심장은 솔직했다. 쿵쿵거리는 박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에 가자는 말을 꺼내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아침마다 식탁 앞에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오늘은 말해야지, 오늘은 꼭 하고 다짐했지만 어머니가 평소처럼 현관에 나와 민재 신발끈을 메어주는 모습을 보면 목구멍이 막혀버렸다. 그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나비 매듭을 짓는 손끝에는 40년간 분필을 쥐었던 사람 특유의 단단한 굳은 살이 남아있었다. 저 손이 아직 이렇게 정확한데 내가 지금 뭘 의심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냉장고 문을 열면 계란이 또 한 판 늘어 있었고 나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토요일 아침 민재를 태권도 학원에 보낸 뒤 준호가 어머니 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죠.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종합검진 한번 안 받으시면 저희가 불효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높았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돋보기 너머로 아들을 내려다보더니 가볍게 콧바람을 불었다. 나 어디 아픈 데 없다. 괜히 병원에 가서 없는 병 만들지 마라.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전 미숙이와 나눈 그 밤의 대화가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손가락을 맞잡던 그 순간이 아들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같이 받겠습니다. 저도 요즘 소화가 안 돼서요. 같이 가시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 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의심이었을까, 불안이었을까, 혹은 자신도 감지하고 있었으나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균열의 자각이었을까.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래, 네가 검진받을 거면 나도 따라가마.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우리 셋은 서울 강남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접수 창구에서부터 어머니의 등이 곧게 펴졌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도 허리를 기대지 않았고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또렷한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 당당한 뒷모습이 오히려 아팠다. 인지기능 검사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날짜를 묻고 단어를 외우게 하고 시계를 그리게 하고 숫자를 거꾸로 세게 했다. 검사실 밖 복도에서 나와 준호는 나란히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번져왔다. 준호는 손등으로 코밑을 훔쳤다. 울고 있는 건 아니었다. 아직은.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다. 담당 전문의는 안경 너머로 우리 부부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MRI 영상에서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됩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종합하면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판단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귓속을 통과하는 동안 세상의 소리가 전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준호의 손이 내 무릎 위에서 내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차가웠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의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환자분의 성격과 자존심을 고려하셔서 가족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어머니에게 진단명을 전한 것은 준호였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억력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약해져 있대요. 약을 드시면 더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준호는 치매라는 단어를 끝까지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아버렸다.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되물었다. 치매라는 거지. 그 두 글자가 거실 공기를 갈라놓았다. 어머니의 눈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수학 문제의 정답을 선언하듯 단호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 병원이 잘못 본 거다. 다른 병원에 가자. 그렇게 병원 순례가 시작되었다. 이른바 병원 쇼핑이라 불리는 그 고통의 여정을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시작해 분당 일산 수원까지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받겠다고 고집했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이 나왔고 세 번째 병원에서도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번째 병원의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조용히 말했다. 됐다. 더 이상 안 간다. 그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인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분간하지 못한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약을 드시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어머니는 처방된 약봉지를 식탁 위에 놓아두면 손도 대지 않았다. 아프지도 않은데 약을 먹어서 뭘 하느냐고 나를 병신 만들 셈이냐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준호와 나는 밤마다 이마를 맞대고 방법을 궁리했다. 결국 찾아낸 것이 토마토 주스였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즐겨 드시는 음료. 나는 매일 아침 약을 잘게 부수어 토마토 주스에 섞었다. 빨간 주스 속에 하얀 가루가 녹아드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효도를 하는 것인지 기만을 하는 것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잔을 비웠고 나는 빈잔을 씻으며 매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사과를 어머니는 영영 듣지 못할 것이었다. 6월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최은영, 어머니의 제자였다. 40년 교직 생활 중 어머니가 가장 아끼고 가장 자랑스러워하셨던 학생. 가난한 가정 형편에 학교를 그만두려던 17살의 은영이를 어머니가 3년간 수업료 한 푼 받지 않고 과외하여 서울대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나는 수십 번 들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에 잔주름이 부채처럼 펴지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이 되곤 했다. 은영 씨가 거실로 들어섰다. 선생님, 은영이 왔어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은영 씨를 올려다보았다. 3초, 5초, 7초,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은영 씨의 얼굴 위를 천천히 오갔다. 이마에서 눈썹으로, 코에서 입술로, 마치 오래된 교과서에 흐릿해진 글씨를 판독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누구시더라? 그 세 글자가 거실의 공기를 전부 빨아들였다. 은영 씨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 나는 부엌 문틀에 기대선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은영 씨가 간신히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선생님, 최은영이요. 2차 방정식 못 풀어서 매일 혼나던 은영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은영이가 누구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부정. 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은영 씨는 끝까지 웃으며 어머니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또 올게요. 또 올게요. 은영 씨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영 씨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언니, 선생님 약 꼭 챙겨드려요. 부탁이에요.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40년 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지워져 가고 있다는 그 존재론적 공포가 숨어 있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수가 오늘 손님 왔었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택배 아저씨 다녀갔어요. 그 거짓말이 혀끝에서 얼마나 쉽게 굴러나왔는지가 그날 밤 나를 가장 오래 울게 만든 것이었다. 6월의 끝자락,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묘한 정적 속에서 일은 벌어졌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민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태권도장에 갔고 준호는 주말 출근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선 뒤였다. 미숙은 부엌에서 토마토 주스를 만들고 있었다. 작은 절구에 흰 알약 2알을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빻는 동작이 이제는 손에 완전히 배어 있었다. 가루가 고운 분말이 될 때까지 숟가락 끝으로 한 번 더 으깨고 주스에 천천히 저어 넣었다. 투명한 붉은빛 속으로 하얀 가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미숙은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했다. 이것이 돌봄인가 속임인가. 그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졌다. 컵을 쟁반에 올려 시어머니 방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복도 끝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묵직하고 단단한 충격음이었다. 미숙은 쟁반을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뛰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김정순 여사는 화장대 옆 마루 위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오른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칠판 위에 무언가를 쓰려는 것처럼. 어머니 저예요. 미숙이에요. 미숙은 시어머니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쳤다. 손바닥에 닿은 뒤통수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순 여사의 눈동자가 초점 없이 천장을 헤맸다. 입에서 가늘고 불완전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2차 방정식의 그네. 미숙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돋는 줄 알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이 사람의 영혼은 교단 위에 서 있었다. 119에 전화를 건 미숙의 손은 거의 쓸모가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구급대원에게 주소를 말하면서 동시에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쓰러지셨어. 빨리 와.
응급실.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는데 3번을 틀렸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7분이 70분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루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응급실에서의 기억은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형광등 아래 하얀 벽.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의 얼굴. 접수 창구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 준호가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 한 짝의 끈이 풀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숙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중환자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의사가 나온 것은 오후 3시가 넘어서였다. 젊은 남자 의사였다. 신경외과 전문이라고 했다. 그는 복도 끝 상담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는 좁은 방이었고 책상 위에 MRI 영상이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다. 미숙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물리적으로 함몰되는 감각을 느꼈다. 뇌의 단면 영상 위에 하얗고 불규칙한 덩어리가 있었다. 주변 조직을 밀어내고 경계를 잠식하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한눈에도 보였다. 의사의 말은 차분하고 정확했다. 교모세포종 사기 4단계. 악성 뇌종양이 좌측 측두엽에서 해마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단받으셨던 알츠하이머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도 이 종양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시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숙은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것이 느려지고 뭉개졌다. 옆에서 준호가 질문을 했다. 수술하면 낫나요? 의사가 대답했다. 완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의식이 완전히 소실될 수 있고 생존 기간은 1년 이내로 예상됩니다. 수술을 하면요.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면 대규모 개두술이 필요합니다. 이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총 비용은 최소 2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2억 원. 그 숫자가 미숙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메아리처럼 끝없이 사방벽에 부딪히며 되돌아왔다. 2억 원은 정확히 이 가족이 12년 동안 피와 땀으로 모은 전 재산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그것이 전부였다. 저축도 보험도 따로 모아둔 비상금도 없었다. 12년 전에 3억이라는 빚더미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이 가족에게 여유 자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세금 2억 원을 빼면 이 가족에게 남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상담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미숙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준호의 눈이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 건조한 슬픔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준호가 말했다. 전세금을 빼야 해.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라고 대답했다. 그 두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필요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였다. 민재는 이미 태권도장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텔레비전 불빛이 아이의 둥근 볼 위로 깜빡이고 있었다. 미숙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준호와 함께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 계산기를 올려놓았다. 전세금 2억 원, 수술 및 치료비 최소 2억 원, 이사 비용 당장의 생활비, 민재 학원비. 숫자를 눌러볼수록 현실은 더 잔인해졌다. 반지하라고 준호가 말했다. 전세금을 빼고 반지하로 가면 보증금 2천에 월세 50으로도 구할 수 있어.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15년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던 그 단호한 얼굴을. 그때 정순 여사는 이렇게 말했었다. 집은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 그 말이 지금 정확히 같은 무게로 미숙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미숙은 계산기 위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부엌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단지의 화단을 비추고 있었다. 저 풍경을 곧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 빚더미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숙은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12년 전에도 울지 않았다. 울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부동산에 가자라고 미숙이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다. 미숙은 손을 뻗어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부엌 형광등의 하얀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6월의 밤이었다. 반지하로 이사한 것은 7월 첫째 주였다. 짐을 옮기는 날 비가 내렸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다. 2, 3일 전부터 예보에 나온 소식이었지만 이삿날을 미룰 여유 따위는 없었다. 전세금 2억 원은 이미 병원 수납 계좌로 이체되었고 새 반지하 보증금 200만 원과 첫 달 월세 50만 원을 제하고 나니 통장에는 정확히 83만 4천 원이 남았다. 미숙은 그 숫자를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화면을 껐다. 반지하 방은 2개였다. 큰 방에 민재 매트리스를 깔고 작은 방에 미숙과 준호의 이불을 폈다. 어머니 방은 없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미숙은 큰 방구석에 어머니의 베개를 하나 가져다 놓았다. 민재가 물었다. 엄마 이거 할머니 거야. 미숙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10살짜리 아이의 침묵이 어른의 침묵보다 무거울 때가 있다는 것을 미숙은 그날 알았다. 수술은 7월 셋째 주로 잡혔다. 그 사이 어머니는 병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셨다. 깨어 계실 때면 간혹 미숙의 손을 잡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셨다. 미숙은 병원이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가 5분 뒤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다. 반복되는 그 물음이 미숙에게는 차라리 위안이었다.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아직 궁금해하신다는 것이고 궁금해하신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에 붙들려 계신다는 뜻이었으니까. 사고는 수술을 닷새 앞둔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민재의 태권도 학원에서 전화가 왔다. 미숙은 어머니 병실 복도에 서서 그 전화를 받았다. 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 단어들이 왔다. 민재가 겨루기 도중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미숙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다. 관장님이 병원 이름을 말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바로 이 병원이었다. 미숙은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4층에서 1층 응급실까지 내려가는 동안 미숙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생각이 멈추는 것이 공포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민재가 보였다. 아이의 얼굴이 핫쬐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다.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미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어머니 손보다 차가웠다. 그것이 미숙을 무너뜨렸다. 무너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무너질 수 없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다.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 비대성, 심근증이 동반된 상태.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나 무증상으로 지나온 것이 격렬한 운동 중 급성 심부전으로 발현된 것이다. 판막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 이식 수술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미숙은 물었다. 비용이 얼마입니까? 의사가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수술비와 이식 후 관리비를 합산하면 최소 1억 2천만 원입니다. 미숙은 그 숫자를 들었다. 숫자가 귀를 통과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다. 1억 2천. 어머니 수술비 2억 원 중에서 이미 선납금으로 8천만 원이 나갔다. 남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다. 정확히 같은 숫자였다. 세상이 이런 잔인한 산수를 내미는 것이 미숙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는 회사에서 바로 뛰쳐나왔다. 30분 뒤 응급실에 도착한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숙은 남편이 이미 같은 계산을 끝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응급실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장마비가 병원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수술을 취소하면 거기서 말이 끊겼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 사이에 놓인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인간의 입이 할 수 있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밤 미숙은 어머니 병실에 올라갔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다. 눈이 맑았다. 그 맑음이 미숙을 놀라게 했다. 지난 한 달간 본 적 없는 선명함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숙아, 앉아봐. 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으셨다. 손에 힘이 있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민재가 아프다며 미숙의 심장이 멈추었다. 누가 말씀드렸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무도 안 했어. 그냥 알아. 엄마가 모를 것 같으냐.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갈라놓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수학에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말이다. 미지수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 나는 이미 답을 안다. 미숙은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 눈물은 없었다. 대신 40년간 교단에 서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풀이를 알려주던 교사의 확신이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 수술 취소해라. 미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다. 듣기만 해. 내가 70이야. 충분히 살았어. 민재는 10살이야. 그 아이 앞에는 70년이 남았어. 내가 뭘 더 설명해야 하겠느냐. 미숙의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가 계속하셨다. 15년 전에 내가 집을 팔았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집은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 그 말 기억하지. 미숙은 기억했다. 그 문장이 15년의 세월을 관통해 이 병실까지 도착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더 세게 잡으셨다. 준호를 불러다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준호는 이미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말씀을 다 들은 것이 분명했다. 눈이 벌레게 부어 있었다. 준호가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준호야,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네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준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완벽한 답이야. 그러니까 그 답을 지워지게 하지 마라.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다. 소리 없이 흔들렸다. 미숙은 병실문 옆에 서서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느냐. 풀 수 있는 문제에 시간을 써라.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울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라. 민재를 살려. 그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창밖의 비가 잠시 약해졌다. 병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어머니는 천장을 올려다보셨다. 눈가에 비로소 물기가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숙은 알았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아주 옅게, 아주 고요하게. 자신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풀어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밤 이후로 미숙은 잠을 자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민재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그 위로 어머님의 미소가 겹쳤다. 두 얼굴이 포개질 때마다 미숙의 심장은 누군가 손으로 비틀어 짜는 것처럼 아팠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새벽 3시에도 나처럼 밝았다. 미숙은 어머님 병실과 민재가 있는 응급중환자실 사이의 복도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민재 옆 간이 침대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미숙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확인한 뒤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다. 장마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다음날 아침 미숙은 어머님의 담당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수술 취소 의사를 전하는 미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의사가 안경 너머로 미숙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맞느냐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의사는 볼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미숙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은영이었다. 은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수술 취소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미숙은 멈칫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은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담당 간호사님이 제 번호를 갖고 계셨거든요. 지난번 면회 왔을 때 남겼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던 그날요. 미숙은 복도벽에 기대어 조용히 들었다. 은영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형수님,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일을 이 세상 어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숙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은영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중에 미숙이 전해 들은 바로는 은영이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어머님이 30년간 재직하셨던 영신여자중학교 동문회였다. 은영은 그곳에서 어머님의 제자 명단을 확보했고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다. 밤 11시가 넘도록 새벽 1시가 넘도록 은영은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고 했다.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이틀째 되는 날 미숙의 계좌로 입금 알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보내는 이의 이름 옆에는 하나같이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김정순 선생님 제자 올림. 미숙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무릎이 풀렸다. 병원 화장실 칸안에 쪼그리고 앉아 그래도 소리는 내지 않았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울음이 목 안에서 굳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었다. 셋째 날 저녁 은영이 병원으로 직접 찾아왔다. 은영의 뒤에는 중년의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짙은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미숙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은영이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형수님, 이분은 박도현 씨입니다. 어머님의 제자예요. 박도현이라는 이름은 미숙에게 낯설었다. 그러나 은영이 설명을 이어갔을 때 미숙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박도현 씨는 어머님이 영신여중에 계실 때의 제자인데요. 당시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을 하셨어요. 이분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머님이 3년 동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비로 학비를 대주시고 수학 과외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박도현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가가 붉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그분 덕분입니다. 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미숙에게 내밀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큰 금액일 텐데요. 박도현 씨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을 들여도 선생님께 진 빚의 이자도 안 됩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1억 8천만 원. 미숙의 손이 떨렸다. 은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제자들이 모은 금액까지 합하면 형수님, 두 분 수술비 다 됩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의 형광등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고 장마비가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으며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준호는 민재의 침대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미숙은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머님이 뿌린 씨앗이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구나. 어머님의 수술이 먼저 진행되었다. 6시간이 걸렸다. 민재의 판막 치환 수술은 그 이틀 뒤에 이루어졌고 4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미숙은 2번의 수술 동안 같은 대기실,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자세로 같은 벽에 같은 얼룩을 바라보았다. 2번 모두 집도이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와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했을 때 미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수술 후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오후 미숙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안쪽의 풍경에 발걸음이 멈추었다. 병실 안에 사람이 가득했다.
은영이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박도연 씨가 창가에 서 있었고 미숙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중년의 여자들과 남자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누군가는 꽃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양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용했다. 30명 가까운 사람이 좁은 병실 안에 모여 있었는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머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다. 흐릿한 눈동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위를 지나갔다. 미숙은 어머님의 눈이 은영의 얼굴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어머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은영아. 은영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다. 무릎이 꺾이며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선생님, 저 알아보세요. 어머님은 은영의 손을 잡으셨다.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잡으셨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천천히 돌려 병실 안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으셨다. 박도연 씨의 얼굴에서 다시 멈추셨을 때 어머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도연이는 키가 이렇게 컸구나. 박도연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숙은 알 수 있었다. 15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그런 표정을, 자신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비로소 눈앞에서 확인한 사람의 깊고 고요한 안도. 어머님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미숙에게 닿았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숙아, 민재는 괜찮아요, 어머님. 미숙이 대답했다. 수술 잘 됐어요. 민재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잠이 드신 것이었다. 미숙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다. 30여 명의 제자들이 잠든 스승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장마가 그치고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병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빗속의 먼지가 느리게 떠다녔다. 그제야 미숙은 울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처음으로